아침에 눈을 떴는데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은행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현금 인출기 앞에는 길게 늘어선 사람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습니다. 바로 뱅크런, 은행 대규모 인출 사태입니다. 오늘은 이 뱅크런이 정말 우리 앞에 닥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뱅크런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뱅크런은 영어로 뱅크론이라고 쓰는데 말 그대로 은행으로 사람들이 달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행에 달려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자신이 맡긴 예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은행에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려는 상황,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문제는 은행이라는 곳이 원칙적으로 모든 예금을 현금으로 보관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의 일부를 대출이나 투자 등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려고 하면은 은행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 제도로 운영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금을 받은 은행은 그중 일부만을 지급 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채권 투자 등으로 운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억 원을 은행에 맡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이 1억 원 전부를 금괴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1천만 원 정도만 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거나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예금 인출 요구가 전체 예금의 아주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금자들이 동시에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돈을 모두 찾으려고 한다면 은행은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뱅크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29년 대공황 시기,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은행이 뱅크런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할 것이라는 소문만 들어도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건실했던 은행들조차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약 9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미국 은행 수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은행 앞에 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가 결국 문이 닫히는 모습, 그들의 절망과 분노는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합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07년 북부록 사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북부록은 당시 영국에서 5번째로 큰 주택담보대출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인출에 나섰습니다. 단 며칠 만에 예금자들은 약 2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인출했습니다. 결국 북부록은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이후 국유화되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당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디지털 시대의 뱅크런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들의 업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금리 인상으로 급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를 통해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벤처 캐피털 회사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들에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빼라고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에 달하는 인출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금액이었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번개처럼 퍼지고 모바일 뱅킹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거액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뱅크런보다 훨씬 빠르고 파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안전할까요?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뱅크런의 위험성을 이미 경험한 나라입니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들이 영업 정지를 당하면서 수많은 예금자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은행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금융당국의 규제도 엄격합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부 건설사와 금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도 새로운 위험 요인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 간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가 갑자기 붕괴한다면 이와 거래하던 은행에도 충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2012년 FTX 사태가 그 좋은 예입니다. FTX의 붕괴는 전 세계 여러 금융기관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금 분산, 둘째는 현금 비축, 셋째는 비상자금 계획, 넷째는 정보 수집 능력, 다섯째는 심리적 대비입니다. 첫 번째, 예금 분산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겨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줍니다. 이 말은 한 은행에 5천만 원까지만 맡겨두면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그 금액은 정부가 보장하여 준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에 1억 원을 맡겨두었다면 그중 5천만 원만 보호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을 여러 은행에 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 은행당 예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2억 원의 현금이 있다면 최소한 4개의 다른 은행에 나누어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각각 별도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시중은행에 5천만 원, 저축은행에 5천만 원, 신협에 5천만 원, 농협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어 예금하면 총 2억 원까지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금 비축입니다. 자, 뱅크런 상황에서는 전자금융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TM이 작동하지 않거나 인터넷 뱅킹이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거래를 시도하면은 시스템이 과부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활을 유지하려면 일정량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보통 한 달치 생활비 정도의 현금을 비상금으로 집에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집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금을 어디에 보관할지 도난의 위험은 없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집에 많은 현금을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금고를 설치하거나 은행의 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뿐만 아니라 제 생존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비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량, 식수, 의약품, 배터리, 손전등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은 은행 시스템의 마비로 시작되지만 사회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상자금 계획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예금이 일시적으로 동결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하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다른 자금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를 충분히 확보해 두거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긴급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외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분산된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국가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데는 추가 비용이 들고 세금 신고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위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기 전에는 항상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런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고 특히 해당 은행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주가가 폭락하거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등의 신호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정보 확산 속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또 플랫폼에서의 소문이 실제 뱅크런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짜뉴스나 과장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금융당국의 발표나 주요 언론의 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대비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뱅크런 상황에서는 공포와 패닉이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은행에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불안감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을 분산해 놓았고 각 은행의 예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현금을 비축해 두었고 다른 자금원도 확보해 두었다는 사실이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뱅크런은 대부분 예금자들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실제로 부실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은행이 부실할 것이라고 믿고 돈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행이 실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비는 이런 공포에 휩쓸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몇 개의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각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중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지 못합니다. 먼저 자신의 모든 예금 계좌를 리스트업하고 각 계좌의 잔액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예금을 적절히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예금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의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면 가족 전체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다른 은행에 5천만 원씩 예금하면 합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금 비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현금은 집에 보관하거나 안전금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산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은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시기에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귀금속도 현금처럼 쉽게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대체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지만 다른 금융 수단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2P 대출 플랫폼이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대체 금융 서비스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중앙기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금융 시스템 위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보험의 활용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 외에도 다양한 금융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상품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의 전부 대상은 아니지만 비상시에 일정 금액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도 중요한 비상자금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품들은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뱅크런에 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사회 전체의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을 대폭 늘리고 금융 감독 체계를 강화했으며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약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당의 외채 몇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외환 위기에 대한 방어력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 공개 시장 운영, 기준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금융 안정을 위한 비상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만약 국내 은행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충분 즉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여 은행의 지급 능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시스템의 완벽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뱅크런은 결국 공포의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의 가장 효과적인 백신은 바로 준비된 마음과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확인하고 예금을 분산하고 비상현금을 준비하세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두려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실행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재정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입니다.